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많이 내렸습니다. 미국 1월 CPI가 3.1%로 시장 기대치 2.9%를 많이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5월에서 6월로 점차적으로 밀리는 이런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주들 조정의 빌미가 됐는데요. 하지만 AA 관련 주종을 상대적으로 좀 양호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드디어는 4.32%대로 올라섰습니다. 이 정도로 가니까 미국 시장이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시장이 우리가 미국을 따라갈지 혼자 우리 한국의 마이웨이를 갈지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 외국인들은 많이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부풀어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차트를 하나씩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외국인들 1조 원 넘게 샀습니다. 이렇게 노란 박스 안에 제가 빨간 바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오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그 다음 차트입니다. 최근에 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10거래일, 그러니까 거래일로 따지면 10거래일이라는 얘기는 2주라는 얘기입니다. 2주 동안에 무려 6조 원을 한국 시장을 샀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많이 샀을까요? 개인 경영이 아직도 많은 재벌 회사를 많이 샀을까요? 아니면 정부 지시가 잘 먹혀들 수 있는 금융주주 이런 걸 많이 샀을까요? 후자입니다. 금융주주를 많이 샀고요. 그리고 ROE는 높은데 저PBR인 자동차 업종을 많이 샀습니다. 왜냐? 배당도 많이 주주 환원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차트입니다. 자, 코스닥보다는 실질적으로 코스피 시장을 많이 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특히 계속적으로 저평가 국가였습니다. 이제는 좀 사볼만 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사들어오고 있는데 코스닥은 최근에 이틀 동안 강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내렸죠. 그러나 코스피는 오늘 또 계속 비교적 상대적으로 잘 버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증시8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의 CPI가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미국 증시는 급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시장에 압박을 줬던 CPI 지수 관련한 내용 함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다시피 일단 1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1% 정도 상승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였던 2.9%를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전월치로 비교해 봤을 때도 0.3%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전년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모두 다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근원 CPI가 0.4% 정도 전월 대비 상승했던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목을 잡았던 건 주거비, 식료품, 자동차 보험과 의료비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주거비의 경우 1월 상승분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부분을 좀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안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이제는 5월이 아니라 더 늦춰서 6월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4.6%대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좋은 흐름을 보였던 지수도 있습니다. 먼저 일본 지수 보겠습니다. 전일장에서 2.8%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기사 통해서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연일 34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하게 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인가 이 부분에 시장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어제 장에서는 37,963선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3거래일 연속 버블 경제 시절이었던 1990년 이후에 34년 만에 최고
최고치를 기록을 좀 해냈습니다. 특히 이날은 장중 한때 기사에 나와 있다시피 38,000선을 좀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상승세도 더 가팔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안에서는 니케이 지수가 1989년 말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였던 38,915선을 돌파할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에서도 이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니케이 지수도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유가 상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7달러 선에서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중동과 동유럽의 지정학적 긴장이 좀 지속되면서 유가 가격에 상승 압력이 좀 됐는데요. 미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휴전과 관련한 제안을 거부했다라는 소식이 외신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향후 공급 우려를 계속해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사들 함께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어제 저녁에 전해졌던 속보부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Ukraine aid passes U.S. Senate, faces uphill battle in-house라는 기사인데요. 미국 상원이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승인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80조 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18조 7천억 원 등 한화로 계산해 봤을 때 총 126조 8천억 원의 특별 해외 지원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관문은 좀 남아 있습니다. 하원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하원에서 특별 해외 지원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 전에 받았던 특별 지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단일 크기로서는 최대 규모인 601억 달러의 지원금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원은 투표에 붙이지도 않을 방침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라는 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원자재와 관련한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Glencore quits struggling New Caledonia nickel mine이란 기사인데요. 세계 최대 원자재 업체인 글렌코어가 프랑스령인 뉴칼레도니아의 니켈 채굴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이기 때문에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미 막대한 중국 자본을 좀 등에 업은 인도네시아산 니켈이 시장에 과잉 공급이 좀 되고 있어서 오히려 가격은 좀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렌코어는 이와 관련한 손실을 메꾸기는 좀 힘들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글렌코어는 이미 작년 10월에 자금 투입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후 프랑스 정부와 추가 지원안을 놓고서 협상을 계속해서 벌여오긴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기사에 나와 있다시피 그만두기로 결정을 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중국 기업이 공급망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산 니켈에 대한 국제사회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터리 관련 기사인데요. 일단 보시다시피 New Calcium-based battery offer cheaper and safer 이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보다 더 싸고 그리고 더 안전한 충전식 칼슘 기반의 배터리를 중국 과학자들이 개발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금까지는 리튬 배터리가 2차 전지로서 가장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는 내년이면 리튬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리튬은 확보가 어렵고 또 채굴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이 리튬보다 2,500배 풍부한 칼슘으로 만든 배터리를 내놓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과학 연구진들은 실온에서 700차례 정도 안정적으로 충전과 방전에 대한 실험을 했고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라고 좀 보도를 했는데요. 또 자신들이 만든 칼슘 산소 배터리가 상온에서 안정적이며 자신들의 섬유 배터리는 180도로 휘어질 때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리튬 기반 배터리의 저렴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은 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설이고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들려오는 뉴스들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더 붉은 빛이 더 강하다라는 점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상승한 종목들을 찾기가 조금 힘든 하루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주로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그리고 엔데버그룹 홀딩스 볼 건데요. 먼저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서 0.23% 약보합수 마무리했고요. 엔데버그룹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19%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경쟁사인 미국의 원유 시추업체인 엔데버 에너지를 인수합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엔데버 에너지는 미국의 주요 원유 생산지인 텍사스의 퍼미언 본즈에서 가장 넓은 시추 지역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합병 후에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하루에 약 81만 6천 배럴의 원유와 가스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합병이 좀 완료가 된다면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의 시가총액은 약 70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업체들은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화석 연료에 대해서 정부 규제가 계속해서 좀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 도입 강화로 원가가 상승하는 것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몸집을 키우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를 좀 할 수 있겠고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도 인수 합병에 따라서 향후 원유 시추 원가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장에서 애플은 1.13%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른바 빅테크 특별 규제 대상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애플의 문자 서비스인 아이메시지,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인 빙, 그리고 브라우저인 엣지, 그리고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이렇게 4개의 서비스는 디지털 시장법, 즉 DMA상 게이트키퍼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일부 서비스에 있어서는 제외를 할 뿐이지 양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던 이 결정은 변함없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는 3월에 DMA가 시행이 좀 된다면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자사 서비스를 통해서 획득했던 이용자 정보를 다른 서비스를 할 때 다른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교차 활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트블루 특징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정규장에서만 2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면서 약보합 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억만장자 행동주의 투자자인 칼 아이컨이 제트블루 지분 확대에 나서게 되면서 어제 정규장에서 큰 폭의 상승률을 좀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이칸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과 뱅가드에 이어서 제트블루의 3대 주주로 이름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아이컨은 회사 지분을 확보한 뒤에 지배 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 확대를 압박하는 기업 사냥꾼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제트블루는 다른 저비용 항공사인 스피릿항공 인수 지연과 또 경영 여건 악화 등의 여파로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악화 일로를 좀 걷고 있었습니다. 이번 인수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계기가 좀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비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규장에서는 5%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최근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하게 되면서 전기차 업계에는 실적 한파의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도 여기를 좀 피해갈 수 없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영국의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가 리비안에 대한 투자 의견에 대해서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줄이게 좀 됐고요. 목표 주가도 $25에서 $16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댄 레비 바클레이즈 분석가는 수요 부진에 따라서 리비아 내 실적의 경고등이 커졌다라고 경고하기도 했고요. 일단 리비아는 다음 주 21일에 현지 시간 21일에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망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요. 실제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한 번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 주가의 흐름까지 끝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주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저 PBR에서 기술주, 성장주로 온기 확산, 외국인 선물에도 3조 6천억 원 베팅. 네,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나란히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이른바 자산 대비 주가가 낮은 PBR 업종이 아닌 기술주와 성장주 등이 대거 강세를 기록한 점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에서 불어온 반도체 설계 자산업체, 즉 IRM발 인공지능 특수 기대감도 한몫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뿐만 아니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의 제값 받기도 겨냥하고 있다라고 투자자의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추가적으로 보여지고요.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이 증시 상승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월 들어서 이날까지 7거래일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 5조 4천억 원어치 이상의 순매수액을 기록한 것은 월간 역대 최대 매수를 기록한 2013년 9월 때보다 월등히 빠른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외국인 역대 월간 최대 순매수를 기록 갈아치울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한 임원은 외국인들이 적어도 한국 정부가 4월 총선 때까지 주가 관리를 할 것이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앞으로 더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전 세계적인 AI주 부각에 따른 관련주 동반 랠리 등에 힘입어 한국 기술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짚었고요. 특히 그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AI 반도체 생태계 조정에 5조에서 7조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한다라는 소식도 반도체주 강세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완전히 구체화될 때까지 당분간 외국인 매수세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도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증시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저 PBR 종목은 상승 강도가 약해지거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반면 이제는 기술주, 성장주들이 오히려 부각되는 모습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외국인 순매매 규모 한번 살펴보시면 2013년 10월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11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지금 2월에는 최고조로 달아오른 모습입니다. 2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현대차가 1조 4,06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그 뒤를 이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저 PBR 내에서 눈에 띄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연구원 역시 한국 증시가 모처럼 재평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저 PBR주와 성장주 간의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양 의지에 지수 상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코스닥 선물까지 삭스리하고 있고요. 순매수 속도가 2013년도보다 더 빠르다라는 진단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 달 만에 투자 전략을 180도 변화했는데 이 밸류업이 구체화될 때까지는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카카오도 삼성페이 연동, 간편 결제 시장 요동친다. 네, 두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올해 카카오페이와 삼성페이 연동이 시작되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토스 등 핀테크 3사를 둘러싼 간편 결제 시장이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네이버페이가 삼성페이와 연동을 시작하면서 오프라인 결제 급증 효과를 톡톡히 본 터라 올해는 카카오페이 맹추격이 예상되고요.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올해 4월 삼성페이 오프라인 연동을 시작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카카오페이로 오프라인 결제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결제 바코드를 제시해야 했고 해당 바코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반 결제인 삼성페이와 연동하게 된다면 카드 결제 단말기가 있는 대부분의 결제처에서 카카오페이 이용이 가능해진다라는 분석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삼성페이와의 오프라인 결제 연동에 앞서서 온라인에서의 편의성도 높입니다. 지난달 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선물받은 모바일 교환권을 삼성페이의 자동 저장에 이용할 수 있게 됐고요. 카카오 쇼핑 결제 수단에서도 삼성페이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카카오페이의 간편 결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페이의 오프라인 가맹점이 더해지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삼성페이와의 연동을 기점으로 네이버페이 추격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지난해 3월 삼성페이와 손을 잡은 네이버페이의 간편 결제 규모는 2022년 다시 8조 8천억 원에서 지난해 59조까지 껑충 뛰었고요. 토스페이의 성장세는 다소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가 네이버 쇼핑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카카오 선물하기 등 모기업에서 전개하는 커머스 사업과 시너지를 내는 것과 달리 토스페이는 온라인에서의 간편 결제 활용도를 높이지 못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간편 결제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은 이 양자 구도에서 네이버가 더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내 간편 결제 서비스 결제액 추이는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더 크게 뛰어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토스는 지난해 신세계그룹의 쓱페이, 스마일페이 인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된 이후 아직까지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 본격적인 시너지 확대를 기대하기는 아직까지는 힘든 상황이다라는 점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핀테크 업계 경쟁 구도 변화가 보여지고 있고요. 오프라인 가맹점 확대에 선물하기 등 결제 편의성도 높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페이도 추격하고 있고 토스는 결제 창구 확보에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점 확실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수입차도 하이브리드가 대세, 월 판매 비중 절반을 넘었다. 이번에 자동차 소식 전달드립니다. 앞서서 저 PBR 업종 가운데서 눈에 띄는 종목들 현대차와 기아가 있었는데요. 이 차 업종 그 내에서도 차와 관련된 종목들의 활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지난달 팔린 수입차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전동화 전환에 속도를 내던 완성차 업계도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 차종을 확대해 나가면서 소비자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국내 판매 수입차의 하이브리드 차 비중을 살펴보시면 2023년 9월도부터 2024년 1월까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요. 연료 타입별로 살펴보더라도 하이브리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반면 전기차는 꺾여져 내려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전기차 구입 때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보조금이 쪼그라들고 또 하이브리드 차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인책은 더욱 커졌다라는 판단이고요. 하이브리드 차는 합리적인 가격과 친환경 그리고 기술 완성도를 갖추면서 소비자의 수요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가격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약 3, 4년간은 하이브리드 차가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판매 비중 54%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범위 축소 속에서 3, 4년간은 앞으로 하이브리드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BMW와 벤츠 등 새 모델 역시 속속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제네시스 역시 출시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는 점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결국 합병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이유도 승인을 마쳤고요. 마지막 관문인 미국은 상반기에 결론이 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유럽연합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합병을 위해 승인받아야 할 14개 국가 중 이제 남은 곳은 단 미국 한 곳인데요.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내 미국의 승인을 얻어내 메가 캐리어 탄생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바로 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심사를 진행했고 이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이 여객 부문에서는 일부 유럽 노선이 이를 이관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분리 매각을 위한 입찰과 매수자 선정 등 매각 직전까지 조치를 마치면 이후에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늦어도 올해 10월 전까지는 매각 준비를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각은 이후에 최종 승인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화물 사업 부분 인수 후보로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와 에어인천 등 국내 저비용 항공사 4곳이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매각 절차는 이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여객 사업은 신규 진입 항공사로 지정된 티웨이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천발,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스 등 이 유럽 4개 노선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제 미국의 경쟁 당국의 승인만 남았고요. 대한항공 측은 미국의 기업 결합 심사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최근 경쟁 제한을 이유로 자국 LCC 간 합병을 불허한 사례가 있다라는 점은 위험 요소로 꼽히고 있고요. 미국 경쟁 당국의 승인이 있더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실질적 통합까지는 약 2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통합 대한항공에 출범하고요. 이와 함께 대한항공과 자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등 3개 LCC 통합 절차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화물 사업과 유럽 노선 정리에 조건부 허가를 얻어냈고요. 미국은 EU보다 심사가 수월할 것이다라는 낙관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자국의 LCC 결합이 불허했다라는 전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적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사법 리스크 줄인 삼성 이재용 회장, 대형 M&A 신기술 투자 속도 낼까? 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진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뉴삼성이 온다라는 기사가 어제 계속해서 도배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일단 최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 삼성에 대한 모멘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삼성이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었지만 우리가 사법 리스크라고 하죠. 이 지속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번에 어떤 모멘텀이 나와줍니까? 드디어 이제 1심에서 사실상 17개에 달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 뭐 지금 따라오는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검찰 측에서는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항소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지금 1심에서 지금 무죄가 나온 만큼 이 앞으로의 뭐가 기대되느냐? 지금까지 이 M&A죠. 대형 M&A라든지 신기술 투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M&A 기대감이 지금 아무래도 좀 더 크게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M&A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원래 과거 이 3년 내로 의미 있는 M&A를 진행하겠다라고 이 쐐기를 박았었지만 아무래도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 제한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 M&A 결과가 당장에 나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좀 뉘앙스가 시장 속에서 좀 나오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다음 뉴스를 보면 어떤 식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이 M&A라는 게 이제 7년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3년 만에 했다 하더라도 뭐 5년, 6년 만이었겠지만 이 3년이 딜레이가 되면서 지금 만약에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7년 만에 조 단위예요, 조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몇백억, 몇천도 아니고 조 단위로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가 사실 지금 시장에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고
과거에 이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게 원래 기존에는 3년 내로 의미 있는 인수합병을 진행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M&A에 대해서 좀 집중해봐야 되는 게 조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상에 뭐 별로 그게 큰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 우린 PTS라는 종목의 차트를 좀 보면은 원래 맨 처음에 뭐냐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M&A를 할 거다라고 이제 3년 내 의미 있는 M&A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린 PTS 같은 애들이 지금 몇 배, 한 4배, 5배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최근에는 뭐 하고 있어요? 그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무슨 삼성 로보틱스다라고 뭐 이상한 말이 나올 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하면서 14배, 15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가 인수할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좀 사실상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고 다른 M&A 관련돼 있는 종목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우리가 예전에 한번 기사를 하나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과거에도 이제 이 뉴스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M&A를 진행하려고 지속적으로 이제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다음 뉴스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원래는 NXP라든지 몇 개 기업들이 이제 인수합병이란 거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뭐 하고 있어요? 몸값이 자꾸 치솟으면서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뭐 했다? 이제는 이 인수를 합병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아무래도 기업의 입장이기 때문에 1억에 살 수 있으면 1억에 사는 게 좋지 10억, 100억에 인수해오는 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를 볼게요. 자, 삼성에 곧 인수되나라는 기대감으로 최저 17,000원에 있던 게 24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14배, 15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진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할 생각이었다고 하면요. 애초에 지분 투자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17,000원 저 자리에서 인수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에 인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다? 이미 지분 투자를 진행해버리면서 14배, 15배가 올려버린 이 시점에서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 지분 가치에 따라 가지고 기존 100억에 인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얼마 인수해야 돼요? 막 1,500억, 2,000억에 인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앞으로의 협업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분 투자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 이 상황에서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는 게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 입장에서 M&A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서 M&A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해보고 싶고요. 아까 우린 PTS라든지 이런 M&A 기대감만 가지고서도 기본적인 종목들이 3배, 4배, 5배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이 M&A를 할 만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 관련 종목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시장에서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만 이후 첫 조단이 인수 합병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M&A 기대감의 관련주 역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삼성전자가 M&A를 포기했었던 이유는 커져버린 몸값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역시 삼성전자가 M&A를 할 만한 기업이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트를 좀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실 뭐 저는 시장의 트렌드를 쫓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역시도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지고 이런 로봇을 만드는 거지 갑자기 뭐 시장의 트렌드와 전혀 둥떨어지는 그런 로봇을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제 아니면 오늘 상한가 종목이 무엇인지를 봤을 때 이 시장의 트렌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상한가 종목이 뭐가 있냐고 하면요.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 있고 이 에브리봇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차트를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이 600원짜리가 4만 몇천 원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큰 시세 분출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왜 급등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보면 알겠지만 중국이 뭐 하겠다고요? 로봇 발전 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은 로봇을 10대 핵심 영역에 놓고
로봇 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에도 중국이 이런 무슨 경제 개혁 발표를 할 때마다 뭐 1대1로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 이제 2030 뭐 이런 경제에 대한 이 발표를 할 때마다 관련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중국 시장, 저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사실상의 미국과의 어떤 계약 체결보다 중국에서 뭐 기술 수출 뭐 이런 거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더 크게 뛰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우리가 금액적인 부분 봤을 때 중국 시장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뭐 한다? 이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의 로봇 산업이 사실상에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에브리봇이라는 종목도 사실은 뭐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로봇 관련돼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게 CES 때 당시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게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뭐, 와, 삼성전자 대단했어, LG 대단했어,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뉴스를 보면은 이 스타트업, 그러니까 중국 CES의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만 1,100개 이상이 이제 진출을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이미 앞서면서 위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은 삼성, 아이러브 삼성, 아이러브 LG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만 보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CES에서 AI라든지 로봇 관련돼 있는 주인은 중국이었다라는 뭐 내용의 좀 그런 기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만큼 로봇의 이 중국의 로봇 시장이 적은 게 아닌 만큼 아까 앞서 말했던 로봇에 대한 이런 산업 투자,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나라 로봇 관련돼 있는 산업에도 관련 수혜주들이 엮일 수 있지 않을까. 그 대표적인 예로 어제 에브리봇이 상한가를 간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중국 관련해가지고 과연 로봇 관련돼 있는 반사익을 본다라고 하면 무엇을 살 것인가 봤을 때 여기도 나오지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중국이 뭐다? 로봇에 대한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한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뭐다? 중국이 7개 정부 부처에서 미래 산업 발전 추진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로봇이 가정용 로봇도 아니고 협동 로봇도 아니고 자율주행 로봇도 아니고 어떤 로봇을 하겠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앞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라는 시장과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나라 시장에 또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중국을 우리가 무시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우리 최근에 AI 시대, AI 열풍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도 뭐 한다고 합니까? 생성형 인공지능 이어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테슬라 때문에 뜨기도 했지만 지금 테슬라 이후에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각국의 기업들이 투자하는 모습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삼성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해요? 삼성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재용 회장이 인간형 로봇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런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으로서 이제 시장이 부각되는 거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분명히 삼성전자가 인수를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지분 투자를 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당장 어떤 이슈가 있느냐? 자 보면은 바로 이제 삼성전자와 AI 탑재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착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이제 작년의 뉴스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뭐 하겠다. 지금 이제 양팔 달리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 속도의 주가 강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날짜가 좀 사라지긴 했지만 이 날짜를 언제로 예상하고 있냐. 이게 작년 뉴스예요. 작년 뉴스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다 라면서 뉴스가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럼 올해 상반기라고 하면 이제 남아봐야 뭐 3월, 4월, 5월, 6월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 상반기에 출시가 되어준다라고 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는 테마가 형성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좋은 게 뭐냐?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을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핵심 부품은 뭐다? 유압 제어 기술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인공관절을 대체하는 겁니다. 인공 근육을 대체하는 거고요. 인공 근육이 지금 앞으로 이 나온다고 하면 최소한 10년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10년 정도는 이 유압 제어 기술, 이제 유압기가 아무래도 이 핵심 부품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우리 유압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 좀 눈여겨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각 종목의 급등 이후로부터 투자 포인트 꼽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수혜 섹터와 최선호주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저는 유압기 관련돼 가지고 DY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 해요. DY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중국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라고 했는데 이 중국이 과거에도 1,300조에 달하는 이런 경제 투자 관련돼 있는 모멘텀을 발표했을 때 건설 관련되는 유압기 모멘텀으로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로봇 관련돼 있는 모멘텀으로도 좀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삼각수렴 돌파하고 이제 하방을 안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대만 잘 돌파하면은 지켜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상방 흐름 지켜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 소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이슈와 기술적인 분석까지 다 연구해서 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셀트리온 그리고 펀더멘탈로 두산 밥켓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차트부터 먼저 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트를 그려왔는데요. 빨간 줄로 셀트리온 돼 있죠. 최근에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1월 12일 날짜로 이렇게 신주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7천만 주 정도 이렇게 올라왔어서 새로 신주가 어디로 갈 건지 이게 좀 지금 궁금한 사항인데 최근에 보니까 주가가 합병한다는 뉴스에 한번 튀었다가 다시 원위치로 왔다가 어제 조금 이렇게 고개를 드는 모습이 제 레이더에 걸려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나 이쪽에 이 주가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가 이게 회색 빛으로 10개사 평균을 이렇게 내왔습니다만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사실은 이쪽 대형 3사의 주가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펀더멘탈로 보면은 기업이 1분기, 2분기 셀트리온이 좋아질 건 없습니다. 합병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재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마진이 1분기, 2분기에는 상당히 떨어져요. 평소보다. 그런데 3분기에 가면서 확 이렇게 올라갑니다. 마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원가율, 그 반대 개념의 GP 마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듣는 OP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분기,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쯤 가면은 벌써 한 7%, 8%포인트 이렇게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좀 나쁘다. 그러나 하반기는 좋아진다. 근데 외국인 기관들은 벌써부터 하반기를 생각하나요?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 제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조금
멀리 보면 성장을 할 거다. 상반기에는 성장통이 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분기 실적 아직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장 기대치를 많이 하회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재고 자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이제 합병 때문에 공급하는 것도 좀 줄여놨고 그 재고 자산 이슈가 있기 때문에 4분기는 좀 멈칫하면서 갈 거다. 그리고 뭐 상반기에는 뭐 예견된 부진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합병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총이 커지지 않습니까? 시총이 커지면 요새같이 ETF도 많이 하고 그리고 패시브 투자를 펀드들 많이 하는데 이렇게 패시브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할 때는 비중이 커지면 그 커지는 비중만큼 주식을 더 담아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급 요인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쪽을 좀 언급을 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이제 합병을 기화로 해가지고 목표가를 25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분기부터는 개선할 건데 주가는 그거보다 먼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DS투자증권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모멘텀을 기대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제일 밑에 하단에 4+6 시밀러 모멘텀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4는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파이프라인에 4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뭐 다 지금 매출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년도부터 6개의 신규 바이오시밀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컨 웨이브라고 하는데 두 번째 물결이죠. 이제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파이프라인이 1.5배 정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이 회사는 목표가를 23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자, 차트입니다. 아까 그 합병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옆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었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사실은 주가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조금 바닥부터는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뭐 차트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주 이쁘게 생겼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시점에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공매 장고율입니다. 0.6% 이렇게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시장 평균보다는 조금은 높죠. 코스피 시장 평균은 0.2%고 코스닥은 0.4%입니다. 그보다는 좀 높은데 공매 장고율 어쨌든 공매는 지금 금지되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큰 흐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이 사들어온다 그러면 진성으로 사들어오는 게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죠. 하단에서는 조금 올라와 있고 중하단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이 싼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PBR로는 가져왔는데 셀트리온은 6.6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초에 딱 청룡회 시작하는 날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5.3배입니다. 여기보다는 여전히 높고 한미약품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미사이언스 합병 딜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3.7배입니다. 한미약품 돈 잘 벌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셀트리온은 좀 높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뭐 두 군데서 지금 올린 거 금방 말씀드렸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진동 중인데 목표가를 슬금슬금 올리는 증권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대비 괴리율입니다. 삼성은 22% 정도 나오는데 셀트리온 17%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셀트리온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펀더멘탈 가겠습니다. 오늘은 두산 밥캣입니다. 자, 제 차트를 이제 건설기계 쪽을 가져왔어요. 두산 밥캣부터 시작해서 현대 건설기계 말하는 전문가들 상당히 최근에 많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번에 저 PBR주의 순환매가 돌아올 때는 이쪽 건설기계 업종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쪽이 지난 이 여름 이후로 계속적으로 찬밥 대우를 받았거든요. 너무 이익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피크아웃 우려가 있다. 이제 고점을 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산 밥캣도 금년에 가이던스 회사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서 회사가 매출을 좀 줄 거라고 봤어요. 한 3, 4% 작년 대비해서 좀 줄 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23년도에 실적이 너무 생각보다 잘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기고 효과라고 합니다. 베이스 이펙트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낮아진다. 근데 정상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영업이익률도 10% 후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11.1%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정상의 정상화가 오기는 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 회사가 맞습니다.
자,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준 가이던스가 너무 보수적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회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4년 가이던스 영업이익을 28% 준다고 이렇게 봤어요. 그렇지만 이거보다는 잘 나올 거고 동종 업체 평균 대비해서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50%나 이렇게 할인돼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캐터필러 주가도 있고 뭐 다른 업체 주가도 있습니다만 그런 데 대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 저 밑에 있다. 그러니까 저 PBR주의 타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익숙해진 보수적 가이던스. 저희가 이제 가이던스를 이렇게 회사 측에 제시를 할 때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기대치를 어느 정도 전망치를 줍니다. 회사 측에서.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각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기대치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회사가 주는 가이던스하고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 보는 기대치하고 이걸 보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전망을 너무 많이 주고 기대치가 낮으면 주가는 밑으로 갑니다. 그런데 보수적으로 전망치를 좀 내려놓고 기대치를 조금 올려놓은 주가는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 가이던스를 준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마음이 편하다. 회사가 얘기하는 가이던스는 믿을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하나가 더 있죠. 재무적 체력을 확보했다. 순연금으로 4분기에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연금으로 돌면 뭘 할 수가 있죠? 사사주를 사든지 배당을 늘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차트 보면은 뭘 크게 뭐 움직임은 없죠. 올라가면 얻어맞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사고 있고 외국인은 팔고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렇게 수렴을 하는 국면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봐도 중하단에 있으면 크게 무리는 없죠. 그리고 이쪽 PER로 봐도 상당히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은 조금 방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PER로 봐도 뭐 6.1배 상당히 낮죠. 시장 평균보다 한 40% 낮습니다. PBR로 봐도 0.7배니까 저 PBR 종목이 맞습니다. 자, 목표가는 하향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보수적 가이던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향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요. 목표가 대비해서 괴리를 보겠습니다. 두산밥켓 34%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로 셀트리온, 펀드멘털로 두산밥켓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핵심 뉴욕 세 줄입니다. 예상치를 웃돈 미국 물가의 S&P 500 지수 다시 5천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의 일면은 광센서 관련주 수혜주로 찾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은 셀트리온, 펀더멘탈은 두산밥켓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